여러분, 어제 보도된 경제 기사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닮았다. 참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고 긴장부터 하게 만드는 제목이죠. 도대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 그때랑 닮았다는 건지 기사 본문을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월스트리트 거물이죠. 이 사람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가 시장에 대고 경고를 하나 했어요. 바로 사모대출 시장에 부실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죠. 사모대출.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까다로운 기업들이 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찾아가 다이렉트로 자금을 융통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회사가 당장 자금난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이자를 주고 급전을 끌어다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팩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은행 대신 사모대출을 택한 진짜 이유는 회사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시중은행들은 기업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줄 때 반드시 눈에 보이는 실물 담보를 원합니다. 공장이나 토지, 거대한 기계 설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잘 나가는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IT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회사들은 매달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받아서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지만 막상 은행에 담보로 넘길 거대한 공장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실물 자산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의 낡은 담보 대출 규제와 구조가 맞지 않는 기업들이 이자를 조금 더 얹어주는 대신 자신들의 미래 구독료 수익을 믿고 돈을 융통해줄 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사모대출이 위험하다고 경고등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는 건데요. 솔로몬 CEO 혼자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경제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최근 사모대출 시장을 두고 아주 직설적으로 바퀴벌레들이 숨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방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그 벽 뒤에 수백 마리가 숨어 있는 것처럼 부실이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걷잡을 수 없다는 뜻이죠.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를 이끌었던 인물인 로이드 블랭크페인 전 CEO도 며칠 전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직 거대한 폭풍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울타리 안의 말들이 불안해서 울부짖기 시작했다. 정확히 2008년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 이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블랙록 같은 레노라 하는 기관들이 일제히 2007년 장세와 판박이라며 돈줄을 옥죄고 있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어요.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은 바로 이 사모 대출판에서 수수료를 떼먹고 펀드를 굴리며 지난 몇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은 핵심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주도해서 판을 피워놓고 이제 와서 위험하다고 소리를 치는 건데, 비유하자면 매일 술 팔아서 돈 버는 술집 사장님이 갑자기 단골 손님들한테 지금 우리 집 술 계속 마시면 큰일 납니다 라며 자기 장사를 깎아내리고 있는 격입니다. 월가의 거물들은 자기네 수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장을 안심시키는 립 서비스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돈 버는 핵심 시장을 두고 2008년이라는 월가의 금기어까지 꺼내며 공개적으로 경고를 날렸다. 이건 딱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 내부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이거 조만간 터질 수 있겠는데? 폭탄이 우리 손에서 터지기 전에 빨리 명분을 만들고 발을 빼야 한다. 미리 경고장을 날려둬야 나중에 사태가 터졌을 때 거봐라, 우리가 위험하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지금 시장 구조가 어떻게 꼬여있길래 그 돈독 오른 월가 거물들조차 밥그릇을 걷어차며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 진짜 핵심은 위기가 만들어지는 구조에 있는데요. 잠깐 시계를 돌려서 2008년 당시로 가보죠. 그 똑똑하다는 월가의 엘리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대규모 대출 부실을 만들었던 건지, 사실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믿음 하나가 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바로 미국의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어요. 당시 미국의 은행들은 직장이 없거나 소득 증빙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집 살 돈을 대출해 줬습니다. 이른바 닌자 대출이라고 불렀죠.
상식적으로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수억 원을 빌려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은행들은 이런 황당한 대출을 승인했을까요? 은행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 대출의 위험을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에요. 은행들은 이 부실한 대출 채권들을 수만 개씩 모아서 이리저리 섞고 포장을 그럴싸하게 바꿉니다. 그리고는 아주 안전한 최고 등급의 금융 상품인 것처럼 도장을 꽝 찍어서 전 세계의 다른 투자 기관들에게 팔아 넘겼죠. 어차피 내 손을 떠나면 그 폭탄이 터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시장을 지배했던 겁니다. 여기에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이 깔려 있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대출을 못 갚아도 그냥 담보로 잡은 집을 팔아서 원금을 회수하면 그만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곤두박질 치자 돈을 갚지 못하고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포장지 속에 폭탄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버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럼 다시 2026년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월가의 거물들은 지금의 사모대출 시장을 보면서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무대가 부동산에서 사모대출로 바뀌고 대상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바뀌었을 뿐 그 밑바탕에 깔린 구조적인 맹신이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2008년에 크게 데인 이후로 미 정부는 전통적인 은행들에게 엄청나게 깐깐한 규제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월가의 돈은 규제를 받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 이른바 그림자 금융으로 몰려갔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정부의 깐깐한 감시를 피해서 자기들끼리 룰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앞서 이 사모대출 시장의 가장 큰 고객이 실물 담보가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기관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줬을까요? 여기서 2008년에 집값 맹신을 대체하는 새로운 맹신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독료 불패라는 믿음입니다. 기업용 B2B 소프트웨어는 한번 회사 시스템에 깔고 나면 직원들이 익숙해져서 다른 걸로 바꾸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약만 따내면 매달 매년 구독료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아주 확실한 현금 창출구라고 본 겁니다. 부동산 집값은 떨어질 수 있어도 소프트웨어 구독료는 절대 안 끊긴다.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담보 수익이다. 사모대출 펀드들은 이 맹신 하나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실제 미국의 거대 사모대출 펀드 중 하나인 블루아울 같은 곳은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70에서 80%가 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몰려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 최근 1, 2년 사이 큰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챗GPT로 시작된 생성형 AI 기술의 빠른 발전 때문입니다. 이 AI 기술이 기업들의 업무 환경을 급격하게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비싼 돈을 주고 쓰던 기업용 소프트웨어들을 하나둘씩 해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굳이 직원 수대로 라이센스를 사서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필요가 없이 성능 좋은 AI 비서 하나 구독하면 훨씬 싸고 빠르게 업무가 처리되니까요. AI 도입으로 기업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구독을 해지하면서 매달 들어오던 현금 흐름이 끊기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이 줄어드니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모펀드들의 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지표들이 이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사모대출 시장의 부도율이 8%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UBS 역시 AI 타격이 심화될 경우 부도율이 15%에 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냈습니다. 현재 사모대출 펀드 자금의 약 26%, 전체 자금의 4분의 1 이상이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몰려있고 올해 들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전체 가치를 나타내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지수가 19%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달 들어 블루아울 같은 대형 사모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당장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환매 연기를 선언한 일이 벌어졌고 블랙스톤이나 KKR 같은 내노라 하는 운용사들의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JP 모건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대출 담보 가치를 선제적으로 낮춰잡기 시작했다는 것도 결국 AI 기술 도입이 가져온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 악화와 부실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 넣고 움직인 겁니다. 2008년에는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전제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터뜨렸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구독료 수익은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제가 AI라는 기술적 변화와 맞물려 사모대출 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현재 거시경제의 다른 주요 변수들도 함께 얽혀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특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양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98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죠.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는 흐름이 꺾이지 않고 계속되면 물류비와 생산 단가 상승으로 연결되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은 물가가 안정되어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데,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다시 자극받으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은 기약 없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 월가의 사모대출 부실 우려라는 금융 시스템 내의 리스크와 중동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라는 경제 지표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 거물들이 던진 2008년 금융위기를 닮았다는 경고음은 단순한 엄포나 비관론이 아니라 이러한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실제 경제 지표들을 근거로 나온 분석입니다. 앞으로 사모대출 시장의 연체율 데이터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리고 국제유가의 흐름이 물가와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차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운파파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